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번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꼭 20년 전이네요. 1997년 이른바 IMF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한테 제일 깐깐하게 굴었던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 곳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무디스였습니다. 이 무디스가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큰 변수가 없으면 지금의 등급을 당분간 유지할 거라는 뜻인데요. AA2라는 신용등급은 무디스가 매기는 전체 등급들 중에서 3번째로 높은 등급이고요. 프랑스, 영국, 홍콩하고 우리나라가 같은 등급입니다. 무디스는 지난 8월에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가졌는데 무디스 직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날이 하필이면 북한이 미사일 쏜 날이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라는 것도 결국은 볼펜 잡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무디스는 북한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 이번 달 10월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꽤 있었죠. 한미 FTA 전면 개정 가능성을 비롯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한중 통화 수합 만기 연장 문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이러면서 한동안 또 10월 위기설도 돌았는데요. 돌이켜보면 4월, 5월, 8월, 9월, 10월 거의 매달 위기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위기설들 이제 그만 꼬리를 내리고 쏙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0월 1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부산역의 어묵가게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어요. 비싼 이유가 뭐고 혹시 대안은 뭔지 오늘은 그 얘기 좀 들어보겠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가수의 노래를 가져다 부르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럴 때 원곡의 저작자한테 저작권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라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급 봉투에서 회사가 알아서 떼어가는 구조인데 혹시 회사가 그걸 안 내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드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이 내용도 오늘 자세하게 전해드리죠.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들 중에 눈에 띄는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이게 공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겠다. 네. 그리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놔서 또 한참 뜨거운 토론이 있었는데 네. 이 내용이 일단 들어갔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크게는 5개 분야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지원을 하고 공약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혁신 기업의 창업 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라든지 네.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들 이런 창조기업 이전 정부로 얘기하면 창조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스타트업들을 좀 많이 키워내겠다라는 게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래야 일자리 여기서 나올 테니까요.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대기업들이 것이죠. 추가로 지금보다 더 사람 뽑기는 어려울 거고 그렇다고 자영업만 할 수는 없으니 어딘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가 창업을 해줘야죠. 그래야 직원을 뽑을 테니. 그래서 이왕이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데들에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바람인 것 같고요. 정부가 뭘 좀 도와주면 그럼 창업이 늘어날 거라고 본 겁니까? 어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만약에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지원되는 뭐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도 들어있고요. 네. 지금은 창업할 때 정책금융자금을 받으면 연대보증을 쓰도록 하는 제도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 그 돈 못 갚으면 개인이 물어내야 되는, 대표이사 개인이 물어내야 그죠. 되는. 대표가 물어내든 아니면 너와 관련된 누군가가 물어내든 이렇게 연대보증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제도 자체를 이제 없애겠다. 단계적으로 완전하게 없애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창업을 잘할 수 있게.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창업에 동참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학생들하고 같이 연구개발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만약에 혁신 기업들을 대학교 교수가 나서서 한다 그러면 이걸 대학 평가할 때 창업 실적 비중 같은 걸 넣어서 네. 조금 더 평가를 더해주겠다. 그다음에 대학 교수의 창업 휴직 기간도 좀 늘려주겠다. 뭐 이런 네.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저 뉴스 이야기하면서 둘이 나눴던 대화 중에 네,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게 나쁘긴 나쁜 건데 정책자금 받아서 썼으면 그거 끝까지 다 받은 대주주나 창업자가 갚으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사업하다가 보면 직원 월급 주다 보면 돈 다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물어내라고 하면 세상에 무서워서 사업하겠습니까? 이런 불만도 있으나 네. 잘못해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정부 돈 그냥 받아서 다른데 다른데 유용하거나 유용해버리고 네. 나서 난 몰라요. 이런 걸 어떻게 막습니까? 라는 문제였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상을 작년에 창업했거나 한 달 전에 창업한 회사는 안 되고 네, 창업한 지 7년 이상 된 기업이면 설마 이거 정책자금 그 먹으려고 급조해서 만든 기업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 정도 되면 면제해주고 투자해주고 혹시 손실을 보면 그냥 받지 말자. 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보완책들이 지금 조금씩 담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이다 보니까 큰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확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업분과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 보완책들이 같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하신 공공일자리 확충이 들어 있어요. 예. 핵심 단어 중에. 그래서 그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얘기했던 여러 부문들의 그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81만 명 정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기는 뭐 경찰, 그다음에 부사관, 그다음에 소방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보육과 관련된 것도 이제 공공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충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조금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게 정부가 보육하고 요양 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수요도 많고 시급하다고 봐서 1단계로 여기 17만 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의 기업입니까? 보통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익을 보통 이제 기업은 이익 추구가 첫 번째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주들하고 나누는 거죠. 아니면 창업주가 갖거나 네. 그 외에 이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한테 일부를 돌려주는 뭐 이건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거나 네. 또는 직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주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부의 지원도 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세우는 건데 네. 사회적 기업은 돈 버는 건 두 번째나 세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직원들 많이 고용해서 최소한 월급 가져갈 수 있게 해주자가 첫 번째 목적이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니 그게 돈 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그거 만들어 보자. 공공의 선 개념이죠. 추구의 개념이 좀 높은 기업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회사들 요즘 뭐 유기농 농산물 이렇게 사드시는 몇몇 가게들이 조합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게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핵심 단어 세 가지다라고 보시면 이 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잘 만들면 참 이상적인 건데 그럼요. 취지도 네. 좋고 일자리도 잘 나오면서 이익도 보면 이러면 뭐 나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익을 보려고 창업하는 기업들조차도 그 이익을 못 보고 픽픽 쓰러지는 게 현실인데 네. 이익 보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사회적인 의미를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되는 기업이 과연 이익을 잘 내면서 유지가 될까?
네. 라는 것에서 항상 이제 의문부호가 찍히고 그래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끝없이 계속 밑빠진 독입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긴 하다. 이게 좀 육성이 되고 많이 커져서 이익도 내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면 정말 좋은데 지금 현재 들여다보고 있으면 딱히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한 2007년도부터거든요. 예. 이때 이제 법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정부가 일부 자금도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키워왔고요. 2011년에는 농촌이나 뭐 이렇게 어촌 이런 데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이라는 걸 내려서 이렇게 그 농촌 어촌에서의 어떤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뒷받침을 좀 해줬고요. 예. 2012년도에는 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다양한 걸 만들었는데 예. 그게 뿌리를 내리고 이게 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느낌은 아직은 없어서 그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하자 효율적으로 좀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지금 법이 좀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냐라고 하면 서울시만 놓고 보면 5년 사이에 이 사회적 기업이 800곳에서 한 3,500곳으로 4배 정도 숫자가 늘었는데 네. 4곳 중 3곳은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좋은 일들은 해내지만 이익을 계속 보면서 영속성이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한 숙제라고 봐야 됩니다. 예. 대기업이 만든 비누는 하나에 500원이고 네. 별로 품질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사회적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서 만든 비누예요. 나오면 한 3,000원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비쌀 가능성이 설비도 높죠. 부족하고 생산량도 적을 테니까 네. 당연히 원가가 높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4,000원 주고 살 수 있나? 언제까지 계속 살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일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같이 결합하면 네. 또 괜찮은 모델들이 몇몇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좀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취지는 좋은 거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이건 근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자영업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저 같은 방송 진행자. 출근은 직장인들보다 더 열심히 매일 하는데 휴가도 많이 못 가고. 근데 뭐 저 근로자 아니고요. 뭐 좀 예외입니다만 네.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이런 분들도 뭐 출근하는 거 보면 근로자하고 똑같고 매번 가는 사무실이 똑같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자영업자로 분류가 돼서 네. 노조를 못 만든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각종 다양한 그렇죠.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걸 좀 손보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특수 고용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이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첫 번째 권리가 이제 뭐 노조 설립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네. 것들에서 이분들은 이제 자영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험 설계사나 택배 기사분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예. 다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공고안이 있었고요. 이 공고안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길이 열렸다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간 뭐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분류됐던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고 예. 앞으로 이제 그렇다라면 이게 실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택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당연히 매일 아침에 보험 대리점으로 출근하는 보험 설계사 네. 퇴근할 때도 당연히 그쪽으로 퇴근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 사실상 직원 아닙니까? 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그동안에도 계속 반론들은 있었어요. 즉 낮에 무슨 일 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컨트롤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이진우 방송 진행자도 지금 방송 끝나고 나면 오후 3시에 어디에 앉아 있는지 방송국이 모르는데 네. 방송국 직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좀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예. 택배 기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개 택배 기사 같은 경우에는 개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받아가는 그 수입을 그렇게 받아가는 구조인데 네네.
직원이면 100개를 배달하든 150개를 배달하든 같은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느 정도의 체계를 기본급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아무튼 분위기는 전부 다 포함시키는 분위기로 흐른다는 뜻이군요. 직접 고용을 하라는 의미는 지금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인 노동 3권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네.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자영업자로 그냥 활동하시던 분들이 네. 이제는 그 하나의 연대가 될 수 있는 노조 같은 걸 설립을 해서 집단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네. 이분들의 숫자가 벌써 23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장단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돈을 많이 벌고 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고용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세금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또 좀 많이 벌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싫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또 직접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노조들하고 이제 협상을 벌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감은 들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성과의 보험 설계사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라 고민이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김성은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TV에서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다른 사람이 작곡하고 부른 노래를 살짝 편곡을 해서 부르고 누가 잘 부르나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꽤 있던데 만약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를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른 분이 편곡을 하거나 다시 부르려면 원곡의 작곡자나 가수한테 저작권료를 따로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게 저 같으면 제가 작곡자라면 제가 작곡한 노래를 누가 방송에서 부르겠다고 하면 그거 자체가 좀 반가워서 얼마든지 그러세요 그러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또 생각해보면 그거 작곡한 나한테 아무 대가도 안 내고 그냥 막 부른다는 게 좀 이상하고 고민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작권협회에 좀 물어보니까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편곡을 해서 부르는 건 그 원작자와 따로 만나서 계약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나서 저희가 좀 쓰겠습니다. 이 곡을 했을 때 그러라고 하면 그냥 공짜로 쓰는 거고요. 이제 안 된다 얼마 내라 그럼 내는 거고 뭐 그 가격이 너무 과하면 못 하는 거고 뭐 심지어는 원작자가 제가 오히려 돈을 낼 테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좀 써보십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양쪽의 별도 계약에 따른답니다. 만약 그 곡의 원작자가 외국인이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 사망한 후에도 저작권은 70년간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곡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누군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작권 소유자가 누군지 그 곡을 좀 쓰려면 어디에 누구한테 전화해 봐야 되는지 그거 대신 알아보고 연결해주는 업체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사전에 상의를 하고 편곡을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냥 몰래 편곡해서 방송에 한번 내보내면 설마 그 원작자가 이영만리 한국에서 그런 프로그램 나갔는지 뭐 알겠느냐. 그 원작자야 모를 수 있는데 그 원작자를 대신해서 그런 거 늘 감시해주고 대신 돈 받아주고 그러면서 중간에서 수수료 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편곡을 한 노래를 듣다 보면 야 이거 원곡보다 편곡이 더 좋은데? 아주 좋네? 이런 경우도 가끔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음원 사이트에서도 그 편곡한 노래를 주로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노래를 편곡한 분하고 원 작곡자하고 원 작사자 이렇게 세 명이 저작권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료가 원래 작곡자, 원래 작사자, 편곡자 이렇게 세 명이 5대 2의 비율로 나눠 갖는답니다. 그러니까 편곡을 한 분도 그 편곡한 곡이 인기를 얻으면 돈을 꽤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잊혀진 노래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편곡돼서 불려지면 또 그걸 계기로 많은 분들이 다시 듣고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 제가 작곡한 노래를 오디션 프로에서 쓰겠다고 하면 속으로는 좀 고마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원곡의 작사 작곡자 허락을 받고 필요하면 대가도 지불해야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코레일이 운영하는 부산역에는 가게들이 꽤 있는데요. 월세를 코레일이 받습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받아가는 월세가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뉴욕 맨하튼보다 월세가 비싸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또 그 비싼 월세를 감당 못하고 한 어묵 매장이 재계약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문제 좀 여쭤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부산역의 임대 매장들이 이게 결국은 역사에 있는 거니까 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겁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모르실 텐데요. 코레일이 그 관할하고 있는 역의 그 임대는 코레일 유통이라고 하는 코레일 자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러니 결국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걸로 국민들이 이해해도 큰 차이는 없겠군요. 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매장 하나에 한 달에 100만 원 혹은 한 달에 200만 원 이렇게 정해진 월세가 있는 거예요? 보통 가게처럼 아니면 어떤 구조로 월세를 받길래?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제 예. 저희가 뭐 월 100만 원, 200만 원이 하는 건 이제 고정 임대료라고 하고 있고요. 예. 예, 여기는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점포를 구할 때, 내가 매출이 얼마고 거기에 수수료를 얼마를 내겠다고 이제 입찰 형태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쓴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뽑는 건데요. 예. 언뜻 보면 이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많이 벌 때 많이 내고 적게 벌 때는 적게 내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복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 국감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예. 최저한 매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하한 매출액? 예,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매장에서 월 5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 5천만 원을 써냅니다. 그리고 예. 수수료는 뭐 20%를 내겠다고 써내는데 네. 이것의 90%는 최저하한이라고 해서 제가 월 5천만 원을 벌지 못해도 그 해에는 그 달에는 그 5천만 원의 90%인 4,500만 원의 25%를 월세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달에 혹시 장사가 잘 돼서 1억 네. 원의 매출이 생겼으면 그 1억 원의 매출에 1억 원의 25%를 내고 10억 원을 벌였으면 10억 원의 25%를 내는데 네. 그 위로는 코레일과 같이 나눠 갖는 건데 네. 아래로는 장사가 안 됐습니다 하면 그래도 약속한 매출의 90%는 무조건 90%의 일정 수수료는 무조건 임대료로 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속한 매출보다 10% 넘게 줄어들면 그건 다 그 가게 주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예. 이 코레일 유통이 관리하는 그 입점한 전문점들이 폐점하는 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16년에도 이게 폐점을 많이 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 최근 3년 반 동안 한 225개 정도가 폐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코레일 유통은 임대 사업으로 매출액이 한 48% 정도 임대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예. 이 구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건 이번에 문제가 됐던 어묵 매장은 그럼 제가 네. 찾아보니까 2014년에 3년 동안 계약했으니까 이제 최근까지 장사하다가 3년간 장사하다 나간 업체 같은데요. 네, 작년 말에 재계약을 하려다가 못했다는 거죠. 예, 못해서 이제 나갔죠. 그럼 작년 말까지 3년 동안에는 월세를 얼마나 대강 냈던 겁니까? 네, 저희가 삼진어묵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예. 3년 동안 모두 합해서 약간 100억 원에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100억 원을 냈다? 네네. 그 말은 굉장히 장사가 잘 됐다는 말이네요. 또 뒤집어 말하면. 예,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지난해 1월에는 네. 월 매출액이 15억이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매출이 15억이 됐으니 15억의 네. 20%면 3억 원을 월세로 냈겠네요. 그 달에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재계약을 하면서 예. 이 해당 업체에서는 이제 새롭게 제안서를 써내잖아요. 한 달에 이제는 그 최소한도 매출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그렇죠. 계약합시다. 예. 이런 식으로. 네. 네, 이제 그거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업체는 10억을 제시를 했고요. 한 달에 10억은 우리가 팔겠습니다. 네, 최소한 네. 9억 그다음에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 나머지 월세는 네. 우리가 9억 판 걸로 네. 계산해서 우리가 낼게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선 수수료율은 23%를 제안을 했는데요. 예. 이걸 코레일 유통이 12억 8천을 부르고 수수료율을 25%로 고집을 하면서 예. 결국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았고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묵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는 이 가격에 들어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묵 팔면 뭐 나는 이 정도 하면 팔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군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 해당 어묵이 3년 동안 뭐
부산역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사이에 많이 유명해졌고요. 예. 또 어묵 베이커리라고 해서 사실은 전통적인 어묵에서 굉장히 많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동안은 초기 성장이라 많이 성장했겠지만 아마 후발업체가 들어와서 이 매출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건 아주 극단적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두 개의 스타 업점들도 굉장히 버티기 어려워서 재계약에 쫓겨나는데 사실은 나머지 업종들은 그 최저한을 맞추지 못하는 업체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게 최저하한이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묵 가게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장사가 잘 되든 잘 못 되든 그냥 매출의 네. 20%를 월세로 내시오라고 그럼요. 하면 네. 생각해 볼 문제가 만하고 없습니다. 장사 안 그렇죠. 되는 예. 날은 그럼 월세를 적게 내도 되는 거니 한번 네, 해봅시다 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코레일에서는 굳이 왜 최저한 매출까지도 잡고 요걸 못 지키면 그건 장사 안 됐더라도 하여튼 그거는 거기에서 가게 하시는 분이 부담하시오라는 룰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일단 공기업들이 지난 4, 5년 동안 그 여러 가지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부채 줄이기 압박 때문에 예. 수익성에 매진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했던 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사실은 자기 배불리기에만 저는 전념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 재생을 얘기하고 많은 상가들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작 공공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서 네. 임대를 하는 부분이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국감에서 코레일 유통뿐만이 아니라 도로공사 휴게소도 이 비슷한 구조로 굉장히 많이 폭리를 취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수수료 많이 뗀다고 하더군요. 거기는 예. 이제 최저한 매출이 없는 대신 수수료가 요율이 한 높다고 50%, 하죠. 예, 50%또 어떤 건 70%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공공기관들이 그 임대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번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게 만약 이게 사기업이면 당신들 너무 욕심 많이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공공기관이 버는 돈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자기네 성과금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대안이 될 것 같으세요? 즉, 일단 저는 최저한 매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없애든지 아니면 이것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업체들이 평균 얼마를 버는지 또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 어떤지에 대한 데이터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고 설사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입찰할 때 사용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도 코레일 쪽에다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사전에 좀 물어봤더니 네. 그렇다면 그게 없으면 이건 우리가 어떤 업체한테 이 가게 자리를 내줄 건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네. 수수료 요율이라고 하는 건 대개 한 25% 안팎으로 정해지는데 네. 다들 와서 우리는 여기서 장사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으니 코레일도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랑 계약합시다라고 주장들을 다들 하는데 네. 주장들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는 네, 그렇죠. 이제 결정하는 방법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저희가 정말 도시재생을 얘기하는 이 단계에 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역사 내의 매점들을 상가들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전면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정 부분은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가져가고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표 기업이나 대표 상품들을 좀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와서 뭔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서 한쪽은 이익을 벌어들이고 또 그 이익을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환원하거나 하는 약간 순환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게요. 비춰지는 뭔가 것. 상황을 보면 이게 최선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분명히 맞습니다.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보면 또 답답하고 또 이러다가도 또 나중에 잠깐 분위기 바뀌면 왜 공기업들 이렇게 적자가 심하냐고 우리는 또 야단치니까. 맞아요. 또 그것도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좀 무리하게 경영에서 알겠습니다. 이익을 추구했던 부분에서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40%씩 수수료 떼어가니까 5,000원짜리 네. 어묵이 품질이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 주장도 하시는데 네. 글쎄요. 거기는 어묵 가게가 하나밖에 없고 그래도 그 어묵 사 드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 가격에 파는 건데 만약 수수료를 낮춰주면
네. 그럼 싸고 좋은 어묵 팔 거냐 아니면 그 이익을 전부 다 그 어묵 판매업자가 가져갈 거냐도 그건 예상을 해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는 예. 또 중간에 운영업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코레일 유통과 같은 그 휴게소 운영업체가 이제 민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도로공사 때 이 민간업체가 그러니까 주는 수수료와 이 업체들이 밑에 점포한테 받는 수수료가 굉장히 또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어려운데 한번 고민을 같이 한번 예. 해봐야 되는 이슈네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김현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만 잘 나오면 뭐 우리 직장 큰 문제는 없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월급은 그래도 보내주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안 내거나 혹은 뭐 퇴직금을 안 쌓아놓거나 하는 회사들이 슬슬 생깁니다. 이렇게 회사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가 이게 생각보다 꽤 많다고 하네요. 근로자들은 이걸 어떻게 미리 파악하고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은 친절한 하나 씨, 이하나 리포터가 이 문제를 취재하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쭉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쭉 체납하다가 결국 문 닫으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회사가 부었어야 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체납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반을 떼어내고 회사 돈으로 반을 내는 구조인데 그렇죠. 회사 돈 절반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월급에서 이거 국민연금 낼 거예요라고 뗀 돈을 회사가 써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럼 나중에 이게 근로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누가 내는 겁니까? 결국 밀려서 결국은 체납된 이 부분은. 네, 일단은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근로자가 전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 체납한 보험료는 회사에다 독촉을 하고 예.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걸고 압류를 걸어서 받아내거든요. 뭐 이미 부도난 회사라 받을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결손 처리를 합니다.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냥 우리가 받은 걸로 칠게 이런 식이라서 근로자가 체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책임질 것도 없고요. 나중에 체납했다고 병원 다니는데 아무런 불이익도 없습니다. 아, 근로자는 네. 그럼 신경 쓸 거 없네요. 그렇죠. 건강보험료는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같이 떼는데 국민연금은 뭐가 좀 달라요? 성격이 다른데요. 예. 국민연금은 그 내 월급에서 반을 떼갔더라도 회사에서 체납을 해버리면요. 예. 그 떼간 것도 회사 자금으로 급하게 쓸 수 융통하고 있죠. 네, 채권자가 회수해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체납한 기간이 만약에 6개월이다 이러면 그 6개월만큼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빠지거든요. 내 가입 기간에서? 네, 그렇죠. 그럼 나보고 당신은 안 냈습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연금 탈 때 가입 기간만큼 그 수령액도 줄어들게 되니까 체납은 회사가 했는데 예. 그 피해는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재밌네. 구조입니다. 재밌다고 해야 되나? 네. 건강보험은 똑같이 밀렸는데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떼어가서 똑같이 네. 체납을 한 거니까 같은 문제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뭐 근로자가 무슨 잘못 있겠어요? 저희가 회사한테 받아보고 못 받으면 그냥 되면. 결손 처리할게요. 마음 놓고 병원 다니세요. 이러는 거고. 네. 국민연금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회사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저희한테는 안 들어왔으니까 저희는 몰라요. 그렇죠. 이 말이네요. 물론 연금공단에서도 네. 뭐 부도난 회사를 독촉하고 압류도 하긴 했는데 건강보험료처럼 쿨하게 뭐 결손 처리는 안 한다 이 뜻인데요. 이게 좀 서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연금 자체는 어쨌든 내가 낸 돈과 기간에 비례해서 받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 또, 체납 예. 금액을 뭐 국민 전체와 뭐 부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누가 네. 잘한다 잘못한다는 할 수 없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근로자가 무슨 잘못 있습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꼭 잘한다고 네. 볼 수는 없는 게 건강보험공단의 돈이 결국 또 국민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인심을 당신들이 쓰시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저희가 듣기에는 같은 건데 방식이 다르다는 게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둘 다 결손 처리는 하는데 네. 국민연금이 좀 다른 거는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 받는 게 줄어드니까요. 예. 몇몇 구제 절차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 어떤 게 있죠? 첫 번째가 기여금 원천공제 계산 확인서라는 건데요. 말도 네. 길고 어렵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회사가 최초로
체납한 달에 만약에 이번 달 10월부터 체납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면 네. 10월 달치 회사가 안 냈네요 라는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등기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안 내면 일단은 근로자한테 알려준다는군요. 최초 달에 알려준다는 거죠. 국민연금공단에서. 네, 그렇죠. 이때는 근로자가 제 월급에서 떼어갔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기여금 확인서를 서류로 보내주면 그 한 달치 있잖아요. 10월달 한 달치. 예. 그중에 2분의 1 기간.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는 가입 기간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로자가 내긴 냈구나. 그렇죠. 이게 공짜로 인정을 해주는데요. 네. 근데 회사가 한 그 다음 달만 달에는 또 네. 회사가 또 안 낼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체납하겠죠. 어려운 예. 회사는요. 그 안내문도 회사가 체납한 첫째 달만 오고 그 뒤로는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회사가 그 뒤에도 한 6개월 내고 문을 닫았다. 안 내고 문을 닫았다 하면 네. 그때서야 체납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다른 구제 절차가 있는데 바로 개별 납부라는 구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 네, 개별 납부는 국민연금 그냥 한 번 더 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누가요? 같아요. 내가요? 제가요. 근로자가요. 그게 무슨 구제 절차예요? 그렇죠. 이미 6개월 동안 회사가 떼갔는데 제가 또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받아는 주겠다 내면. 네, 받아는 주겠다. 이건 또 회사가 못 낸 거 근로자에게 책임지라 이런 건 아니고 좀 피해를 좀 줄여주려는 장치인데 억울하기도 하죠. 결국은 회사가 못 낸 돈 내가 내면 받아는 주겠다는 거는 있다. 네,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개별 납부하고 나중에라도 착한 회사가 체납한 걸 갚았다라고 하면 예. 이자 붙여서 돌려주긴 합니다. 이중으로 그거야 뭐 납부했던 그렇겠죠. 거. 네.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매달 보험료를 20만 원을 내야 되면 10만 원은 근로자가 내고 10만 원은 회사가 내잖아요. 네. 그런데 근로자가 내는 10만 원도 회사에서 이제 월급 봉투에서 떼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결국은 회사에서 그냥 20만 원을 가져가고 안 내버린 셈인데 네. 그럼 한 달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 보면 2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네. 나는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씩 뗐으니까 10만 원씩 해서 6개월 60만 원 내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치를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회사가 안 낸 60만 원도 더 받아오세요 그러는 겁니까? 그렇죠. 그 후자에 가까운데요. 그런 결국은 거지요? 6개월치를 내더라도 절반인 3개월치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한 푼도 손해 안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어떤 상황에도 네. 이게 나랏돈 관리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국민들한테는 좀 야속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100% 가입 기간을 인정해줘라. 나중에 개별 납부를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체납하기 전에 좀 어려운 회사를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네. 신용카드와 관련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가끔 서랍에 보면 이제 안 쓰는 신용카드들이 꽤 있는데 네. 저도 꽤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갖고 있다가 유효기간 지날 때 그냥 버리고 마는데 네. 이렇게 안 쓰는 카드는 굳이 해지 절차를 밟으려면 신청하려면 네.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뭐 1566이 어디 전화해야 되고 그 전화가 사람이랑 통화하려면 또 몇 분 걸리고 네. 기계랑 계속 통화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면 안 되냐? 속 피원하게. 그러면 이제 해지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네요. 뭐 그렇게 해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지가 됩니다. 왜냐면요. 1년 동안 이 카드를 한 번도 안 긁었다고 하면 카드사에서는 잠자는 아이로 분류를 하고요. 예. 그래도 뭐 강간무소식이다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그러면 아예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헤어진 연인이 돌아오지 않을까 한 3개월 정도 기다리잖아요. 예, 예. 똑같이 한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정말 안 쓰면 아예 그냥 해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총 그 카드를 마지막으로 쓴 지 1년 4개월째 되는 날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그럼 2년 전에 썼던 카드 다시 쓰려고 하면 오히려 못 쓰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해지 신청하는 게 좀 낫기는 합니까? 그래도 바로 전화를 걸어서 해지 신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안 쓰는 카드 여러 장을 계속 들고 있으면요. 예. 신용등급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요. 혹시 어디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도 대출 한도가 깎입니다. 나는 카드 발급받아서 쓰진 않았지만 서랍에 네네. 넣어두기만 해도 이 사람은 빚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해지를 빨리 하면 딱 그날까지만 연회비 낸다면서요? 그렇죠. 뭐 1년치 연회비를 냈지만 2달 쓰고 해지했다면 2달치 빼고 나머지 8개월치는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기다려도 어차피 그냥 저절로 해지는 되는 거지만 내가 좀 부지런하게 하면 이런 연회비는 좀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것저것 또 좋은 정보 알았네요. 이런 정보는 써먹지 말아야 되는데 써먹을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번 없이 1355번 검색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입니다. 잘 납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이걸 대학 평가할 때 창업 실적 비중 같은 걸 넣어서 네. 조금 더 평가를 더해주겠다. 그다음에 대학 교수의 창업 휴직 기간도 좀 늘려주겠다. 뭐 이런 네. 제도적인 보완책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이 뉴스 이야기하면서 둘이 나눴던 대화 중에 네.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게 나쁘긴 나쁜 건데 정책자금 받아서 썼으면 그거 끝까지 다 받은 대주주나 창업자가 갚으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사업하다가 보면 직원 월급 주다 보면 돈 다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물어내라고 하면 세상에 무서워서 사업하겠습니까? 이런 불만도 있으나 네네. 잘못해서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정부 돈 그냥 받아서 다른데 다른데 유용하거나 유용해버리고 네. 나서 난 몰라요. 이런 걸 어떻게 막습니까? 라는 문제였는데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대상을 작년에 창업했거나 한 달 전에 창업한 회사는 안 되고 네. 창업한 지 7년 이상 된 기업이면 설마 이거 정책자금 먹으려고 급조해서 만든 기업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 정도 되면 면제해주고 투자해주고 혹시 손실을 보면 그냥 받지 말자. 네.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보완책들이 지금 조금씩 담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이다 보니까 큰 카테고리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확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창업분과 관련돼서는 그런 것들 보완책들이 같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하신 공공일자리 확충이 들어 있어요. 예. 핵심 단어 중에. 그래서 그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얘기했던 여러 부문들의 그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81만 명 정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여기는 뭐 경찰, 그다음에 부사관, 그다음에 소방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네. 보육과 관련된 것도 이제 공공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충원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조금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게 정부가 보육하고 요양 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수요도 많고 시급하다고 봐서 1단계로 여기 17만 명을 올해부터 충원하겠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가 나왔고요. 세 번째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의 기업입니까? 보통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이익을 보통 이제 기업은 이익 추구가 첫 번째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주들하고 나누는 거죠. 아니면 창업주가 갖거나 네. 그 외에 이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한테 일부를 돌려주는 뭐 이건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거나 네. 또는 이 내용도 오늘 자세하게 전해드리죠.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아침에 나온 경제 뉴스들 중에 눈에 띄는 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이게 공개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겠다. 네. 그리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놔서 또 한참 뜨거운 토론이 있었는데 네. 이 내용이 일단 들어갔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크게는 5개 분야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그리고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제 지원을 하고 공약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한 3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혁신 기업의 창업 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벤처 기업이라든지 네. 흔히 말하는 스타트업들 이런 창조 기업 이전 정부로 얘기하면 창조 기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런 스타트업들을 좀 많이 키워내겠다라는 게 그 안에 들어 있고요. 그래야 일자리 여기서 나올 테니까요.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대기업들이 것이죠. 추가로 지금보다 더 사람 뽑기는 어려울 거고 예. 그렇다고 자영업만 할 수는 없으니 어딘가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가 창업을 해줘야죠. 그래야 예. 직원을 뽑을 테니. 그래서 이왕이면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데들에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바람인 것 같고요. 정부가 뭘 좀 도와주면 그럼 창업이 늘어날 거라고 본 겁니까? 어제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만약에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제도도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지원되는 뭐 정책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도 들어있고요. 네. 지금은 창업할 때 정책금융자금을 받으면 연대보증을 쓰도록 하는 제도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투자를 받았지만 결국 그 돈 못 갚으면 개인이 물어내야 되는, 대표이사 개인이 물어내야 되는. 대표가 물어내든 아니면 너와 관련된 누군가가 물어내든 이렇게 연대보증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제도 자체를 이제 없애겠다. 단계적으로 완전하게 없애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창업을 잘할 수 있게. 그다음에 대학교 교수님들이 창업에 동참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대학생들하고 같이 연구개발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만약에 혁신 기업들을 대학교 교수가 나서서 한다 그러면 직원의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주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달고 정부의 지원도 주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세우는 건데 네. 사회적 기업은 돈 버는 건 두 번째나 세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직원들 많이 고용해서 최소한 월급 가져갈 수 있게 해주자가 첫 번째 목적이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재화나 서비스가 사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거니 그게 돈 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그거 만들어보자. 공공의 선 개념이죠. 추구의 개념이 좀 높은 기업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회사들 요즘 뭐 유기농 농산물 이렇게 사드시는 몇몇 가게들이 조합 형태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하겠다라는 게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핵심 단어 3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게 잘 만들면 참 이상적인 건데 그럼요. 취지도 네. 좋고 일자리도 잘 나오면서 이익도 보면 이러면 뭐 나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이익을 보려고 창업하는 기업들조차도 그 이익을 못 보고 픽픽 쓰러지는 게 현실인데 네. 이익 보는 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사회적인 의미를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목적이 되는 기업이 과연 이익을 잘 내면서 유지가 될까? 네. 라는 것에서 항상 이제 의문부호가 찍히고 그래서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끝없이 계속 밑빠진 독입니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참 좋은 아이디어긴 하다. 이게 좀 육성이 되고 많이 커져서 이익도 내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면 정말 좋은데 지금 현재 들여다보고 있으면 딱히 그렇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게 한 2007년도부터거든요. 예. 이때 이제 법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정부가 일부 자금도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키워왔고요. 2011년에는 농촌이나 뭐 이렇게 어촌 이런 데 마을 기업 육성 사업 시행 지침이라는 걸 내려서 이렇게 그 농촌 어촌에서의 어떤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뒷받침을 좀 해줬고요. 예. 2012년도에는 또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다양한 걸 만들었는데 예. 그게 뿌리를 내리고 이게 뭔가 성장 동력이 되는 느낌은 아직은 없어서 그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예.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관리하자 효율적으로 좀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지금 법이 좀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냐라고 하면 서울시만 놓고 보면 5년 사이에 이 사회적 기업이 800곳에서 한 3,500곳으로 4배 정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번째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꼭 20년 전이네요. 1997년 이른바 IMF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한테 제일 깐깐하게 굴었던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 곳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무디스였습니다. 이 무디스가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큰 변수가 없으면 지금의 등급을 당분간 유지할 거라는 뜻인데요. AA2라는 신용등급은 무디스가 매기는 전체 등급들 중에서 3번째로 높은 등급이고요. 프랑스, 영국, 홍콩하고 우리나라가 같은 등급입니다.
무디스는 지난 8월에 우리 정부와 연례 협의를 가졌는데 무디스 직원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날이 하필이면 북한이 미사일 쏜 날이었습니다. 신용등급 평가라는 것도 결국은 볼펜 잡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무디스는 북한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사실 이번 달 10월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꽤 있었죠. 한미 FTA 전면 개정 가능성을 비롯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 한중 통화 수합 만기 연장 문제,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 이러면서 한동안 또 10월 위기설도 돌았는데요. 돌이켜보면 4월, 5월, 8월, 9월, 10월 거의 매달 위기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위기설들 이제 그만 꼬리를 내리고 쏙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10월 1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부산역의 어묵가게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어요. 비싼 이유가 뭐고 혹시 대안은 뭔지 오늘은 그 얘기 좀 들어보겠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다른 가수의 노래를 가져다 부르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럴 때 원곡의 저작자한테 저작권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라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급 봉투에서 회사가 알아서 떼어가는 구조인데 혹시 회사가 그걸 안 내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드십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숫자가 늘었는데 네 곳 중 세 곳은 적자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사회적 기업이 사회에 좋은 일들은 해내지만 이익을 계속 보면서 영속성이 있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는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한 숙제라고 봐야 됩니다. 예. 대기업이 만든 비누는 하나에 500원이고 네. 별로 품질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사회적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서 만든 비누예요. 나오면 한 3,000원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비쌀 가능성이 설비도 높죠. 부족하고 생산량도 적을 테니까 네. 당연히 원가가 높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그걸 4,000원 주고 살 수 있나? 언제까지 계속 살 건가? 이제 이런 고민일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같이 결합하면 네. 또 괜찮은 모델들이 몇몇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약간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좀 아이디어를 내주십시오. 취지는 좋은 거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이건 근로자인 것 같기도 하고 자영업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저 같은 방송 진행자. 출근은 직장인들보다 더 열심히 매일 하는데 휴가도 많이 못 가고. 근데 근로자 아니고요. 좀 예외입니다만 네.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이런 분들도 출근하는 거 보면 근로자하고 똑같고 매번 가는 사무실이 똑같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자영업자로 분류가 돼서 네. 노조를 못 만든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각종 다양한 그렇죠.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걸 좀 손보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그런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특수 고용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는 이제 노동 3권이라고 하는 첫 번째 권리가 이제 노조 설립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네. 것들에서 이분들은 이제 자영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고용노동부 쪽에서 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보험 설계사나 택배 기사분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다. 예. 다 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권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공고안이 있었고요. 이 공고안을 이제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길이 열렸다는 것인데요. 예. 어쨌든간 노동 3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라고 분류됐던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정이고 예. 앞으로 이제 그렇다라면 이게 실제 기업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택배를 하고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